थोड़ा बताइए हुआ पति को मार दिया 그냥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왜? 2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하는 바지 내리게 하고 복용 수술한지 안 한지는 확인하고 왜냐하면 그게 뭔 상관이에요? 무슬림들은 복용 수술하고 힌두교 사람들 복용 수술 안 해요. 바로 27명이 그 남자들이에요. 그 여자 눈 앞에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다음에 너 가서 총리한테 얘기해. 이 카시미르를 니네들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건지. 김정은은 이 비핵화는커녕요. 최근에 이 전쟁 상태에 돌입한 이 두 나라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국제사회를 들썩이면서 이러다 핵전쟁이 나는 게 아니냐 하는 위기설까지 등장시키고 있는 바로 인도와 파키스탄입니다. 어우야.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기가 관광지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진짜 예쁘네요. 카슈미르. थोड़ा बताइए हुआ पति को मार दिया जहांगीर तो क्या बेड़ियां पे से जुड़ते हैं बहुत ही कश्मीर तरीके 어머, 이게 청기가 그냥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왜? 그냥 무차별적으로? 처형을 했대. 어머, 어떡해. 야, 관광지에서 무슨 일이야? 아, 사람. 어머, 26명 사망했어? 17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Pakistani nationals will not be permitted to travel to India. 우와, 125대가 출근했어. 어느 날 갑자기 잠자고 있는데 자기 집에 날라오는 거예요? 야. 사상자가 너무 많이 발생했다. 야, 남의 일 같지 않다, 진짜. 이야, 핵 배치하네.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사실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남북 관계와 묘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도 파키스탄의 어떤 대립이기 때문입니다. 차차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풀어나갈 텐데 먼저 최근에 인도와 파키스탄 왜 이렇게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인지 그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죠. 태훈 씨가 방금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시작부터 짚어주셨어요. 이건 절대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해골 무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벌이며 앙숙지간이었죠. 우리나라와 북한이 딱 그렇습니다. 10년 뒤, 아니 5년 뒤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이 케이스는 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자,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은 이 카슈미르라는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근데 이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인도의 스위스라 불릴 정도로 이 카슈미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엄청나게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는 스위스일까요? 아니면 카슈미르일까요? 이거 진짜 스위스 같아요.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인도도 파키스탄도 이 땅에 대한 이 영토권과 소유권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대로 그 컴퓨터 모니터에 그러게. 배경화면. 맞아요. 그럼요. 카슈미르 지역에 2024년 한 해에만 관광객이 35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인데 그래요. 그런데 지난 4월 22일
너무나도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 지역에서 끔찍한 유혈 테러가 벌어집니다. 인도의 땅 안에, 카슈미르 안에 있는 파할감이라는 지역에 총기로 무장한 5명의 무장괴한이 갑자기 들이닥친 겁니다. 그리고 2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하는 총격 테러를 벌이게 된 것이죠. 아, 5명이. 그 파할감에서 벌어진 테러가 왜 인도 파키스탄 간의 전쟁으로 번졌을까? 그 장면이 너무 끔찍했어요. 그러니까 5명이 딱 와서 그냥 난살한 게 아니라 네. 사람들 하나하나 세워놓고 처형을 하는 거예요. 아우, 너 어머, 어머. 무슬림이 아니야. 그래서 무슬림이 아니라고 내가 봐서 총을 쏘는 거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거짓말을 하잖아요. 나는 무슬림이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무슬림의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거 외워보라고. 그다음 무슬림만이 알 수 있는 질문으로 해서 그 속관에서 하나하나 다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처형이었어요, 처형. 그걸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걸 본 거거든요. 어머. 이제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이 무장 단체들은 아직도 국적이 파키스탄인지 아니면 현지 캐시미르인지 모르고 있지만 와서 관광지에 있는 남자들을 다 모았어요. 모든 남자들이 이쪽으로 와라. 그래서 너 여자 한 명 더 너도 와. 그래서 그 남자들을 다 바지를 내리게 하고 복용 수술한지 안 한지는 확인하고 왜냐하면 그게 뭔 상관이에요? 무슬림들은 복용 수술하고 힌두교 사람들 복용 수술 안 해요. 그게 예, 다 거기서 확인하고 복용 수술이 안 했던 남자들을 다 모으고 그것 바로 27명이 그 남자들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라도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네. 방법이 종교 없네.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이런 식으로 사람을 죽였다고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그 여자 눈 앞에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다음에 너 가서 총리한테 얘기해. 이 카시미르를 니네들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건지 카시미르 이제 포기해야 되는지 가서 너의 총리한테 얘기해. 증인이 되라? 네, 증인이 되라 해서 그 여자 눈 앞에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발생된 난사에서도 몇 명이 다쳤어요. 근데 그 27명은 그냥 이렇게 손발에 대서 죽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기들은 뭐 저항전선이라는 단체다라고 자기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도 정부에서는 이걸 갖다 뭐 소수의 뭐 테러리스트들이 저질렀다라고 네. 보기에는 이게 너무 끔찍하잖아요. 라고 하니까 그걸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너희들 배후에 파키스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고 늘어졌던 거죠. 그래서 딴 건 몰라도 파키스탄이 여기에 이제 연루가 됐는지 안 연루가 됐는지 몰라도 인도 입장에서는 저런 그 무자비한 네. 무장 집단이 활동할 수 있게끔 너희가 다 보장해 준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한 거죠. बैरियां पे झुलते यार तुम मौत दी कसम दी 만약에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면 인도 파키스탄 국경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인도가 먼저 핵 개발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파키스탄이 이제 경쟁적으로 핵 개발했는데 인도가 핵 개발을 하자마자 파키스탄 당시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모든 파키스탄 국민들이 풀뿌리를 뜯어먹어도 우리는 핵 개발하겠다. 우와, 이거 북한이랑 닮았는데. 그리고 인도 인구만 14억 5천이에요. 인도 인구만. 와 중국이 중국보다 많지. 그래서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인도 인구가 14억 5천인데 에이 파키스탄은 그럼 얼마 안 되겠네. 파키스탄도 2억이에요. 얼마 안 되는데 이 얼마 안 되는 2억. 와, 대단하다. 두 나라를 합치면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20%거든요. 우와. 일단은 인도 세계 군사력 4위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12위. 문제는 각각 이 핵탄두 보유 수가 172개, 170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풀뿌리를 뜯어 먹어서도 경쟁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두 핵 보유국이 정말 맨살을 붙들고 있는 상황에서 손대면 톡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야, 여기 제일 문제구나. 네, 우리가 보통 한 국가의 핵무기 전력을 얘기할 때 이 3대 핵전력, 뉴클리어 트라이아드라는 얘기를 합니다.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상대에게 쏘아서 맞출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면 이제 주요 3개의 무기체계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두 번째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세 번째가 핵 전략 폭격기인데요. 인도는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그다음 인도 이 4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상대방에게 선제 공격을 받더라도 이 능력을 다 갖고 있다는 거는 상대가 우리가 제대로 이 선빵을 날려도 이 적을 굴복시키지 못하겠구나. 그다음에 우리가 이 보복을 당하겠구나 하는 것 때문에 상당한 억지력을 갖습니다. 파키스탄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인도를 치기에 충분한
이 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전력과 이 전폭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그래도 적지 않은 수의 핵폭탄을 인도에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도 총리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배후 세력을 찾아내 결코 살려두지 않겠다.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보복을 하겠다라는 건데 어떤 식으로 보복을 하게 될까요? 일단 인도 입장에서는 이 자국민에 대해서 그리고 자국 영해에서 벌어진 테러 임의로 그 테러의 배후를 파키스탄으로 명확히 지금 지목을 한 상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경제 규모로 보나 아니면 군사력 규모로 보나 인도가 파키스탄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데 그걸 당하고 가만히 있는다 정치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즉각적인 일단 외교적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인도가 파키스탄 이 국민들의 비자 발급을 전면 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교관도 추방시켰고요. 파키스탄 역시 맞대응을 했습니다. 똑같이 인도 국민들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하고 비자를 취소하고 외교관을 추방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이 파키스탄에게 비장의 보복 카드를 꺼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물길을 끊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인도하면 가장 유명한 강이 어디죠? 인더스 강이죠. 근데 이 인더스 강이 사실은 여러 개의 지류를 이어지면서 파키스탄으로 이어지거든요. 나 겐지스 강밖에 몰랐어. 나도 겐지스 강이 들어서. 저도 겐지스 강.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와 굉장히 닮아 있어요. 북한으로부터 이 강이 흘러서 우리 대한민국 쪽으로 흘러 내려오잖아요. 인도와 파키스탄 역시 그런 겁니다. 지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인더스 강이 인도를 거쳐서 파키스탄으로 흘러가는데 이 중에 인도가 이 댐을 이용해서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체나브 강의 물길을 막은 겁니다. 심지어 인도는 젤룸 강의 댐을 통해서도 파키스탄으로 향하는 물길을 차단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파키스탄이 굉장히 물에 민감한 나라거든요. 지금 물 건드렸는데 저렇게 전쟁 선포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지금 파키스탄은 세계 물 부족 3위 국가예요. 그러니까 인더스 강에 80%의 주민이 몰려서 삽니다. 강가에 다 몰려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하냐면 인더스 강을 가지고 농사를 짓죠.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95%가 인더스 강에 의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더스 강이 마르면 강만 마르는 게 아니라 농민이 마르고 나라가 마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겠네. 그렇죠. 식량이 없어지니까. 파키스탄 GDP의 23%가 이 농업과 농업에 연관된 2차 산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건드리면 나라 경제가 흔들리고. 근데 그걸 막아버린다고? 그렇죠. 그거를 건드린다고 한 건데 우리는 이거 인더스 강이라고 부르지만 파키스탄은 다르게 불러요. 아바신, 강의 아버지다. 그래서 그래서 아직도 파키스탄에서는 강이 마른다 그러면 신의 심판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종교적인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인도 파키스탄이 이 인더스 강을 놓고 물 분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에 이 두 나라가 이제는 물을 놓고 이걸 무기화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사실 인더스 강 조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인도가 이걸 어긴거나 같습니다. 물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물이 없으면. 그래서 물을 가리켜서 생명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 전쟁을 했지만 인도 파키스탄 특히 70년대 전쟁이 제일 심했어요. 그때도 인도는 인더스 강을 건들리진 않았어요. 지금 처음이에요, 건들리는 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양국 관계가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인도 파키스탄의 그 물 분쟁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도 떠오르는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1980년대였죠. 우리나라를 한번 발칵 뒤집어놨던 사건이 있어요. 소위 북한의 금강산 댐. 이때 이제 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제 북한이 댐을 막게 되면 우리 쪽으로 내려오는 이제 강물이 줄게 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막아놨다 터트리게 되면 사실은 이 뭐 남쪽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가 뭐 몇 층까지 다 잠긴다. 맞아요. 63 빌딩에 20몇 층까지 잠긴다고. 하는 뉴스가 나와서 굉장히 그 사회가 혼란스러워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1986년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입니다. (200억 톤의 물이) 북한의 금강산 발전소 건설 계획은 유사시
수자원을 대남 공격용 무기로 이용하려는 조이가 있다고 분석하고 열어요. 틈을 다 열면 이런 걸 보여주는 거지. 이게. 어머머머머머머. 말도 안 돼. 어머머머머. 63 빌딩 20일. 야, 나 외웠다. 와, 대박이다. 이게 얼마나 정확하다.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으셨으면. 그래서 내려오는 정부를 막기 위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평화의 댐 건설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곳곳에서 각계각층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해 여기서 돈을 모았어요. 성공. 야, 평화의 댐이 그렇게 예, 생겼구나. 이게 뭐 500원씩 뭐 내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국가에 무슨 일만 있으면 성금 정말 잘 내요. 우리도 다 냈어 저거. 와, 다 냈어. 639억 원을 당시. 그 당시에요? 예. 진짜 형 대단하다 진짜 시민들. 우리나라도 이 물을 무기로 활용했던 위협과 공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좀 개념은 달라요. 그러니까 인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우리 물 끊는다. 그럼 너네 물 없다. 이 개념이라면 우리는 사실은 북한이 물을 끊는 개념은 아니고 댐 문을 갑자기 열어버리면 우리나라에 이제 범람을 하게 돼서 실제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물을 많이 흘려보내서 죽이겠다. 라는 개념이에요. 실제로 공격용이네, 공격. 그 미리 예고 안 하고 댐을 여는 바람에 야영하다가 맞아요.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황강댐 무단 방류 사건이에요. 아, 그래요? 북한이 이 댐과 물을 무기로 황강댐을 무단으로 방류해서 여름철에 장마철에 우리 국민들이 6명이나 사망한 사례와 통계가 지금 있어요. 황강댐. 원래 북한이 우리에게 댐을 방류할 때는 통보를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어기고 무단으로 댐 문을 열어버리는 거죠. 그럼 그 밑에 있는 특히 이제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논과 밥집은 순식간에 물에 잠기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가 86년도였는데 우리 이 정보 당국의 첩보를 활용해서 북한이 아주 수상한 댐을 짓고 있다. 이름은 금강산 댐인데 그 금강산 댐에 가둘 수 있는 물의 규모가 자그마치 200억 톤 규모의 물을 가둘 수 있고 높이만 200m에 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만약에 북한이 그런 댐을 지으면 우리에게 직접적인 안보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성금을 모으기 시작했죠. 저쪽이 댐을 지으면 우리도 댐을 지어야 된다. 국민들이 다 하나씩 십시일반 성금을 낸 거죠. 제가 저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이어갖고 굉장히 기억이 생생한데 그 당시에는 교과서에서 우리 소양강 댐은 동양 최대의 댐이고 저수용량이 29억 톤이다 이렇게 열심히 외우고 있었거든요. 29억 톤? 네, 근데 그거에 200억 톤이면 7배나 되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소양강 댐 7배의 규모의 댐을 터트려갖고 수공을 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1980년대는 이 한강에 홍수가 자주 났지 않습니까? 1984년에도 홍수가 나서 왜 그때는 북한에서 수해물자 지원한다고 막 쌀도 오고 그 당시엔 이 홍수에 대한 느낌이 지금이랑은 사뭇 달랐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금강산 댐을 가리켜서 안변 청년 발전소라고 합니다. 네, 이제야 이 안변 청년 발전소는 1986년에 건설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과정에 뭐 고난 행군도 있고 그다음에 돈도 없고 하다 나니까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다가 2000년에 가서 건설을 완공했습니다. 2000년? 예, 2014년, 16년쯤 돼서 15년 지나서야 완성이 됐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도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던 게요. 아니, 금강산댐 이미 짓기 시작했는데 우리 언제 지어서 따라가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건설 기술이 빨라서 저쪽보다 빨리 완공됐다. 댐이 먼저 완성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 아무 의미가 없네요. 군사 전략상 굉장히 중요한 댐이다라고 소문이 났던 게 물을 저장했다가 이게 댐에서 저장했다가 이걸 방류를 하게 되면 서울이 물바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을 쓸어볼 수 있다. 품 하나 들이지 않고. 그렇게 되면서 이 댐이 굉장히 그 군사 전략상 중요한 그런 댐이라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도 그걸 선전하느라고 굉장했어요. 그러니까 영화도 뭐 안변 청년 네, 발전소. 예. 뭐 이 댐을 완성하기 전에는 저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않겠다. 이런.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적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
바로 이것이 혁명적 군인 정신이라고 감 높은 평가를 주시었답니다. 근데 이제 금강산이라는 게 굉장히 험한 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 가운데 뚫러 가지고 이제 물길을 또 내고 갱도를 이제 뚫러 가지고 물길을 내야 된단 말이죠. 그 과정에 정말 많은 군인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당시 전두환 정권의 사실은 일종의 어떤 대국민 기망으로 밝혀졌죠. 1986년도였는데 2년 뒤 88년도에 우리나라가 서울올림픽을 네. 개최하잖아요. 그때 북한이 서울올림픽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가진 공작을 저 외교관들을 동원해서 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우리 정부로서도 북한의 어떤 뭐 안보 위기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직선제 요구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금강산 댐과 평화의 댐 사건을 기획한 거죠. 우리가 이거 200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몇 톤 정도였을까 궁금하잖아요. 그게 진짜가 궁금하다 이제. 93년에 감사원 보고서가 또 있어서 보면 실제로는 많아봤자 59.4억 톤일 것이라고 아, 그것도 커요. 나왔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감사원이 뭐라고 했느냐. 평화의 댐은 정치 안보 차원에서 불안한 전국을 전환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용으로 과잉 대응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우리 방송 언론 또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목소리를 계속 냈던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댐 지은 게 그냥 아무 쓸모가 없었던 건 아니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금강산 댐 거기 균열이 많이 났대요. 야, 그게 문제다. 그래서 언제 또 사고가 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막을 댐은 하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위안을 삼는 거죠. 어찌됐건 우리나라 이 금강산댐 사건은 전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고 일종의 하나의 해프닝으로 이제 끝나긴 했습니다. 그게 참 다행인 거죠. 그럼요. 그런데 인도 파키스탄은 이 물 분쟁에 이어서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결국은 핵전쟁 직전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안 돼. 이 댐 문제, 물 문제에서 끝났다면 핵전쟁까지 운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큰 일이 벌어집니다. 5월 7일 새벽 파키스탄 영토 곳곳에서 성광과 함께 강렬한 폭발음이 여기저기서 목격이 됩니다. 인도가 대규모 군사 보복 작전을 기습적으로 감행을 한 거죠. 인도가 이 군사 보복 작전의 작전명을 지었습니다. 오퍼레이션 신두르. 뭐예요? 신두르 작전이란 건데 이 신두르라는 말은 결혼한 이 힌두교의 여성이 붉은 가루를 찍는 그 점을 신두르라고 해요. 그럼 왜 인도가 보복 작전 이름에 신두르 오퍼레이션이라고 작전을 붙였을까? 테러로 남편을 잃은 이 인도 여성들의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파키스탄에 보복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인도는 이 군사 작전에 신두르 작전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미망인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신두르 작전은 굉장히 기습적이었고요. 파키스탄은 굉장히 깊숙한 곳까지 포함해서 인도가 정밀하게 미사일 타격을 했습니다. 9곳에 24발의 이제 미사일을 포격했고요. 인도가 이 타겟팅한 지역이 파키스탄이 몰래 비밀리에 국제 테러 단체와 교류를 하는 거점들을 우리가 첩보로 알아내서 그곳을 타격했다라고 현재 인도는 설명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파키스탄이 가만히 있지 않죠. 파키스탄도 즉각 이 군사 보복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양국 간의 순식간에 공중전이 붙은 겁니다. 인도도 전투기를 출격시켰고 파키스탄도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양국의 전투기 무려 125대가 125대? 하늘에서 대치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겁니다. 이야. 도발 수위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삐끗하면 전면전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양국은 뭐가 있다? 엄청난 양의 핵무기가 있다. 자, 이 공중전까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대치 상황을 두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일촉즉발의 공중전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투기 125대가 떴어요.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이 당시 인도에서는 세계 최강의 이 전력을 자랑하고 있는 프랑스의 최신의 전투기 라파를 띄웠어요. 그리고 파키스탄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의 최신의 전투기 J-10C를 띄웠어요. 양국의 전투기가 쫙 뛴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거죠. 뭐죠?
어머, 야, 이게? 야. 엄마, 엄마, 엄마. 어머. 와, 세상에. 이게 뭐야, 이거? 이 뭐야? 아, 저렁하는 거구나. 어머머머머머머머머. 야, 저 이러고 싶냐? 어머. 어머머, 중국이. 중국이 통신의 자유가 없는데 이걸 그냥 유튜버가 했다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야, 그럼 당연히 이건 너무했다. 이게 웃고 장난칠 얘기가 이게 아니잖아. 아니지.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인도 전투기가 격추당한 게 중국한테 왜 그렇게 신날 일인가요? 전 세계에서 이 두 나라 가운데서 국경이 가장 애매모호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와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두 나라 사이의 국경이 히말라야 산맥이거든요. 어디가 어디까지가 중국 땅이고 인도 땅인지 어떻게 알아 이거를요. 그래서 1962년에는 인도와 중국이 국경 전쟁까지 펼칩니다. 이때 인도가 박살이 나버리거든요. 지금도 가끔씩 여러분 연례 행사예요. 인도와 중국이 이제 파키스탄에서 국경 분쟁을 벌이는데 무기를 쓸 수 없으니까 방망이 가지고 때리고 중국에는 실제로 쿵우 고수들을 보내요. 이거 서림사에 복수도 보내고 장풍도 날리고 이래요. 이런 가운데서 지금 그 히말라야 가운데서 서쪽 끝에 있는 카슈미르 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대결로만 알고 있죠. 어느 순간 안녕하세요라고 중국이 끼어들어요. 중국을 안 끼는 데가 없네. 지금 그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에 카슈미르가 있고 오른쪽 끝에 보면은 아크사이친이라는 지역 있죠. 네. 저기가 원래 사람이 못 사는 지역이에요. 히말라야 산맥이기 때문에. 근데 저기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그렇게 집착하는 티벳과 신장 위구르를 잇는 교통 요충지예요. 저기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사이에서 갑자기 슬쩍 중국이 들어왔네. 인도가 지금 굉장히 반발을 해요. 원래는 저 땅이 이제 인도 땅이었거든요. 그걸 중국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땅은 악사이치는 인도와 또 중국이 네 땅이다 내 땅이다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국제회의 같은 거 할 때 중국이 중국 땅이다, 파키스탄이 파키스탄이다 얘기를 하면은 상호 대서관을 패소할 정도예요. 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카슈미르 분쟁이 인도와 파키스탄 문제가 아니라 자기 본인들 문제도 되기 때문에 자기 무기 가지고 인도 라팔이 떨어졌잖아요. 예.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쯤에서 궁금한 게 J10C가 정말로 우수해서 라팔을 잡아먹을 것이냐. 네. 그게 궁금하잖아요. 네네. 실제로는 라팔이 모든 면에서 우수하죠. 그런데 조종 기술인가? 지형의 차이가 있어요. 카슈미르는 양국의 중간에 있지만 인도의 공군 기지 등이 있는 곳으로부터는 한 600km 정도 떨어져 있고 파키스탄의 공군 기지가 있는 곳으로부터는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대응하기가 좋겠어요? 이쪽이 더 가까워. 파키스탄이 훨씬 더 대응하기 그렇죠. 훨씬 좋죠. 연료도 그렇고 네. 무기도 그렇고. 그렇죠. 라팔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 나라에서 우수한 선수를 잠깐 데려다 놓은 프로야구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준비가 안 됐어요. 말도 안 통해. 그래서 미제, 프랑스제, 팀워크에 문제가 있구나. 그렇죠. 여러 나라의 그 무기와 장비들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 J10C 같은 경우에는 중국제로 미사일, 비행기, 레이더까지 하나의 세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반응 시간이 빠른 거예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하면 그게 하나의 세트로 돼 있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순식간에 레이더로부터 미사일까지 신호가 가는 거예요. 됐어. 근데
이번에 인도의 라팔은 91초 정도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요. 아우 오전 중에 91초요? 91초면은 톰 크루즈가 이미 목표물에 그래, 도달했어요. 갔어요, 끝난 이미. 거예요. 마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 대가 격추가 됐는데 아. 이 이후에 만약에 공중전이 또 있으면 같은 결과가 날 것이냐?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전투기 125대가 출격해서 서로 교전하다 한 대가 격추됐다. 이건 너무 심각한데 현재 양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지난 5월 10일 본인의 SNS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미국의 중재에 의해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했다라는 내용을 올렸어요. 실제 양국이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도 걱정했지만 양국 모두 다 이러다가 0.5m만 더 나가면 핵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건 공멸이다라는 우려를 양국도 했던 것이죠.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성적으로 그렇게. 그래도 지금 양국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지금 보니까 남북 상황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도 이산 가족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이산 가족이 있다? 아까 썬킨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레드클리프 선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분단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원치 않는 이산 가족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지역이 이 서쪽의 펀잡이라는 지역과 그리고 동쪽의 벵갈이라는 지역, 아까 그 방글라데시 지역이요. 여기가 무슬림과 힌디의 요 비율이 한 55대 45 정도예요. 두 지역이 얼마나 이게 크냐면은 이게 면적이 한 45만 제곱킬로미터, 우리 한반도의 한 2배 정도 되고요. 여기 사는 사람이 8,800만 명이었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 레드클리프 선에 의해서 이쪽은 무슬림, 이쪽은 힌디 이렇게 나누려다 보니까 이동해야 될 인구가 무슬림과 힌디가 각각 700만 명씩이나 됐습니다. 1,400만 명이 왔다 갔다 했으니 그 참상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럼 이거 국경에 가시면 거기 이제 분단 박물관 있어요. 박물관에 가시면 이런 사진들, 영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보고 좀 약간 눈이 울컥했어요. 아, 우리랑 똑같은 운명이 다른 데에서 더 심각하게 있네. 아, 우리랑 너무 똑같네요. 아니면 같은 형제끼리 한 명이 나 가고 싶다. 야, 가지 마라. 아, 형, 우리 여기서 살 수가 없다. 아니, 살 수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형제들이 이렇게 갈라지고. 네. 그런데 지난 2022년도에요. 무려 75년 만에 극적 상봉을 한 형제 이야기가 전 세계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파키스탄인인 형 사디크 칸과 인도인인 동생 시카칸 형제가 그 주인공인데 이 두 형제가 만나는 장면이 정말 이 파키스탄과 인도의 비극을 마치 상징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만나보시죠. एरिया च रहना ते मेरा भाई पाकिस्तान च रहिंदा ਉਹ ਰੌਲੇ ਵੇਲੇ ਪਿਆ ਨਾ ਸਾਡਾ ਵਿਛੋੜਾ ਉਧਰ ਵਾ ਕੇ ਅਸੀਂ ਇੱਥੇ ਰਹਿ ਗਿਆ ਮੈਂ 아, 여기야? 분리 당시에요. 그 딱 78년이네. ਅਸੀਂ ਟੈਲੀਫੋਨ ਤੇ ਗੱਲਾਂ ਬਾਤਾਂ ਹੁਣ ਕਰਦੇ ਸੀ ਨਾ 2 ਸਾਲ ਪਹਿਲਾਂ ਫਿਰ ਮੈਂ ਮਾਂ ਦਾ ਪੁੱਛਿਆ ਹੈ ਤੇ ਉਹਨੇ ਫਿਰ ਮਾਂ ਦਾ ਮੈਂ ਪੁੱਛਿਆ ਵੀ ਉਹ ਕਿੱਦਾਂ ਮਰੀ ਉਹਨੇ ਕਿਹਾ ਤੁਹਾਡੇ ਗਮ 'ਚ ਮਰ ਗਈ ਉਹ 아 이제 휴대 나 저거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남북 간. 그러니까. 부럽다, 저. रोटी खिला दे। 아, 너무. 전화 통화만 한 2년 하다. 우린 지금 저것도 안 되고 있지.
कोई नहीं अजे भी तुम आना अच्छे हो गए मैं क्या भरा नूं मिल के किवें लग रहा वधिया लग रहा ते बहुत खुशी दा हालात होया जिसले असी बहुत गई सीगी ते सानू फिर वही परेशानी बन गई भी हुण साथों फिर जुदा हो चलिया जे मिलिया ही मिलिया जरूरी कोई गलबात ही नहीं ना हुई उदे टाइम ही थोड़ा सी मैं सरकार नूं आए कहना 자, 지금 80대 형님 10살 때 형은 좀 동생을 기억하겠죠. 동생은 이제 생후 몇 개월 안 됐을 때였는데 우리 모두 살아있고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까 괜찮아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모진 세월 참고 교류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근데 형제가 너무 어릴 때 헤어져서 서로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75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스토리가 정말 기막힙니다. 마치 무슨 기적 같은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아요. 시카가 동생이고 인도에 살고 있었고 형은 이 파키스탄에 살고 있었고 이름이 사디크예요. 형은 10살, 동생은 6개월 때 헤어진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한 유튜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도와 파키스탄 이산가족 상봉을 도와주는 유튜버예요. 이 형이 파키스탄에 살고 있었던 사디크라는 형이 이 유튜버에 출연한 겁니다. 동생이 6개월 때 헤어졌는데 난 파키스탄에 살고 있고 동생은 인도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 75년 동안 동생의 소식을 못 듣고 있다. 혹시라도 내 동생에 대해서 소식이 있는 분은 소식이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얘기를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 다 이제 75년의 시간이 지나버려서 동생이라고 하지만 동생도 노인이잖아요. 동생 시카는 휴대폰도 없었고요. 스마트폰을 쓸 줄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 사디크가 유튜브 영상을 유튜브에 이제 출연을 했지만 그걸 볼 방법이 없는 겁니다. 두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만났을까요? 그러니까. 이 동생 시카가 우리 형 얘기를 항상 하고 다녔던 거예요. 75년간. 웬일이? 그러니까 시카의 친구와 시카의 지인들이 세상에. 형 사디크의 얘기를 알고 있었던 건데 와. 시카의 지인이 우연히 형 사디크의 영상을 본 거예요. 우와, 맞다. 시카, 내가 유튜브 봤는데 이거 너네 형 얘기 아니야? 오, 라고 이름도 똑같아. 시카에게 알려주게 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많은 주변인의 도움으로 2019년 5월에 화상 통화로 처음 75년 만에 형과 동생이 마주하게 된 거예요. 좋겠다. 근데 어렸을 적 엄마에게 들은 얘기, 형의 기억들 처음에 못 알아봤죠, 당연히. 내 머릿속에 있었던 동생은 젖먹이었고 내 머릿속에 있었던 형에 대한 기억은 10살 소년이었거든. 엄마에게 들은. 못 알아보고 서먹서먹 하다가 형은 기억이 났던 얘기를 하나씩 꺼내고 그 얘기가 동생 시카가 엄마에게 들었던 조각과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75년 만에 형제가 알아보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게 단 한 번도 못 봤던 피부치라도 있어. 저는 알아볼 수 있다는 걸 여기서도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자, 이렇게 형제 상봉을 한 겁니다. 화상으로. 3년이 더 지난 2022년 파키스탄의 한 곳에서 극적으로 상봉을 했고, 자, 두 노인이 된 형제는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고 싶다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 사실 파키스탄과 인도는요, 양국 간의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좋을 때는 파키스탄과 인도 국민들이 서로 국경을 자유롭게 왕래하게 해요. 카슈미르에 가도 제한적이긴 합니다.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와 북한은 국경이 봉쇄돼 있잖아요. 그렇지. 유튜브가 있어도 서로 영상통화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파키스탄과 인도의 이산가족보다 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